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12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한 주간의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은 집 팔면 징역, 집 안 팔면 징역 3년이라는 쇼킹한 이야기와 함께 집 팔면 3년이 더 쇼킹했다. 그래요? 집 안 팔면 징역 3년이라는 이야기와 함께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놓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련된 심층 분석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요. 저 오늘도 선생님 함께 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얼굴은 요새 다이어트 하시나 봐요. 살이 자꾸 빠지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 요새 진짜 놀라는 게요. 네. 다니다가 보는 사람마다 네. 살 좀 빼세요 얘기를. 아, 그래요? 예. 선생님 너무 아닌데. 살쪘어. 가을은 사람이 살찌는 계절이라고 모든 음식이 맛있죠.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시장에 가장 쇼킹했었던 한 주간의 이야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에 공급된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음 달 말부터 주택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 불가피하게 집을 팔지 못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공급 계약을 취소하겠다. 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것 때문에 전 국민 범법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 어제 사실 이거 누가 카톡방에다 이 내용 올려주길래 네. 에이 이거 그냥 카더라 아니에요. 네. 카더라 아닌가요? 그랬는데 실제 보니까 카더라가 아니야.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고 네. 이게 진짜라고요? 말이 돼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말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그거잖아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음. 당첨되면 팔겠다는 조건으로만 공급을 해주겠다. 그렇죠. 무주택자에 대한 이제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정책적인 의지, 정부의 시그널.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집을 더 받고 다주택 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어떤 저걸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내용에서도 미분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미분양을 받은 경우는 어떤 거냐, 최초 분양 뭐 이제 그런 사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해가지고 뭐 이제 방안은 낸 것 같고 이렇게 일단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면 제가 알기로 이거 뭐 투기 조장 행위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이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 자체가 쇼킹해요 지금. 아니 그동안에 징역형이 있었나요 우리가? 부동산 대책에서? 징역형? 원래 투기 조장 행위 뭐 이런 거는 네. 그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네. 있잖아. 3년 이하. 그건 중개사들이고. 아니야. 그런 행위들 한 경우에도 잘못한 행위한 경우에 3년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법 공부할 때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잘 부정한 행위 이런 거 할 경우에 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할 때 공인중개사법 법에서. 에서. 근데 그거는 주택법에서도 있지 않나? 청약제도 관련해서 왜냐하면 구속된 사람들 나오잖아요. 주택법의 시장 교란 행위로 그러니까 구속이 돼요? 그렇죠. 아이 분양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다 하잖아. 아니, 구속됐다는 얘기들 맨날 나오잖아.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사실 쇼킹한 건 그거지. 아니 집을 안 팔았다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받을 때 아니 나 이거 새로 신규 분양하고 나서 기존 주택을 팔겠습니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받았는데 기존 주택을 안 팔 경우에는 이렇게 행정 형벌을 가하겠다. 행정 형벌 이 지금 이 범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된다는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 놓고서 일종의 주택 교란 행위 뭐 이런 형태로 봐서 처벌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바꾸겠다고 하는 게 되게 쇼킹하죠. 전 굉장히 쇼킹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야 그럼 팔고 싶었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밑에 나오더라고요. 불가피하게 집을 못 팔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여기서 불가피하게 집을 못 판다는 또 기준은 또 뭘까? 팔려고 내는 호가가 소명을 있고.
하겠죠. 뭐 그 확인서 끊어다가 내나? 그렇죠. 중개업소에다가 옛날에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투기 지역 내에서 대출 두개 안 될 경우에 네.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뭐 이제 처분 조건부로 투기 지역 안에 대출 더 해주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2년이 지나서 그 안에 팔았어야 되는데 사실 공교롭게도 2008년 이후에 집이 안 그쵸, 팔렸거든요. 안 팔렸죠. 그때 가면 안 팔려서 대출 상환 집을 못 팔았는데 처분 조건부에 그러면 은행에서 네. 왜 안 팔렸는지 소명서 갖고 오라 그러면 그 동네 중개업소 A 중개업소 매물 내놨는데 보러 온 사람이 6개월 동안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소명서 써준 그거 갖고 가서 이래서 못 팔았어요. 소명되면 이제 좀 넘겨주고 연장해주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뭐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구제책을 놓긴 하겠죠. 아 그렇군요. 일단은 굉장히 쇼킹한 얘기라 투기를 하지 말라, 투자를 하지 말라, 다주택자로서 주택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강력한 다주택이 시그널인 아니야. 것 같습니다. 유주택이야 유주택. 그냥 일주택자가 예, 다주택은 일주택자가 어차피 청약을 안 해서 되고, 다주택이 되려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죠? 유주택자가 분양받으면 무조건 기존 보유 주택은 팔아라. 뭐 이런 스탠스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약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청약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부모가 집이 있으면 청약 가점을 산정할 때 부양가족 점수에서 제외하겠다라는 얘기가 추가로 있었는데 이게 사실 부모가 집이 있으면 청약 가점을 산정할 때 부양가족 점수에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근데 내용을 보니까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금수저 청약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 직계존속이 잘 사는 사람들이니 그 사람들의 자제분들까지 어떤 청약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왔는데요. 분양권 입주권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유주택자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체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요. 입주권은 조합원의 관리처분 인가 시점부터 유주택자로 관리하겠다. 이제 이게 좀 헷갈리면 안 되는 있어요. 게 네. 이게 지금 유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분양권을 당첨된 사람이 유주택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법마다 다르게 보는데 네. 일단 지금 주택법에서 주택을 어디까지 주택을 볼 거냐에 있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기준? 그러니까 네. 이 일단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 네. 상태라고 하면 네. 유주택자 또는 네. 그러니까 분양권은 원래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양 받으면 이거는 준점유한다고 하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분양권 당첨됐을 때 분양 계약했을 때 취득세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주택 소유는 아니다라는 거였는데 민법에서는 주택 소유를 아니라고 볼지 몰라도 우리 주택법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에서는 당첨만 돼서 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택 가진 걸로 간주해가지고 배제를 하겠다. 청약에서 배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그 분양권에 당첨이 되면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노무현 정부 때 과세했었던 케이스가 있긴 있었는데 난 기억 안 나. 그래요? 예, 네. 잘 모르겠어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폐지가 됐었다가 지금 다시 부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하면 사실 분양권이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그냥 권리일 뿐이죠. 권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주택이 될 거니까 미리 주택이라고 너 가진 사람 가진 사람으로 간주해서 새로 청약할 때는 배제하겠다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지방에 대해서 인식 안 할 수가 없죠.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의 경우에는 결국은 미분양을 계약한 경우에 기존대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미분양된 주택은 사란 얘기죠. 그렇죠? 예, 미분양 거를 가서 주워 주는 거는 네. 그거는 청약에서 불리함을 안 주겠다. 미분양을 받아준 거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 뭐요?
이렇게 정당하게 분양권 미분양이 아닌 상태에서 당첨되어 계약 체결한 사람 거를 중간에 양수하게 되면 분양권 전매가 풀려서 네. 조정 대상 지역이나 이런 규제가 풀려가지고 하면 그거는 또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건가? 그렇죠. 유주택자가 간주하겠죠. 되는 거죠. 앞에 있던 유주택 간주하는 사람 걸 양수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주택자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미계약분, 그다음에 미분양분도 청약 시스템으로 사전 공급 신청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얘기 같아요. 뭐요? 전에 뭐지? 요새 미분양 이게 공급을 뭐 인터넷으로 맡기도 하지만 모델하우스에 줄 세워가지고 사전 받아가지고 모델하우스 안에서 추첨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뭐 사전에 공급할 수 있게끔 네. 그 제도를 또 한번 개선을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음. 사실 저는 이제 사실 오늘 블로그에 하나 글을 쓰고 왔어요. 벌써. 아니, 이거 어제 보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좀 이 제도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제도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없죠. 있을 수가 네네. 없는데, 근데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제가 뭐 부동산 별별 수다에서도 얘기한 적 있지만 주변에 아는 분 중에서 되게 소득이 많으신 분인데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인데 소득이 많으신 분인데 오랫동안 무주택을 유지하시다가 이번에 뭐 개포 DH자에 청약해가지고 당첨이 되셨어요. 계속 전세만 사신 거예요. 고액 전세 자산가죠. 그러니까 자산이 10몇 억짜리를 턱 대출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그런 분도 계신데 네. 그런 10년 예를 들어 10억짜리 전세 사시는 이 무주택자가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여긴 방배동이니까 좋은 동네인데 네. 예를 들어 인천에 네. 안 팔리는 빌라 팔고 싶어도 1년 지나도 집 보러 그쵸, 오는 사람 그쵸. 그거 갖고 있는 옛날에 예를 들어 7천만 원, 8천만 원 주고 네. 뭐 예를 들어 한 1억 원 주고서 빌라 사서 갖고 있었는데 이 사람 유주택자잖아요. 네. 예. 이 사람보다 10억 전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자가 이 청약 제도에서는 더 배려받아야 되는 주택을 공급받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청약 제도는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아까 이제 3년 징역을 다 때리진 않고 이것도 이제 기준에 따라서 뭐 경중을 둬서 하거나 뭐 집행유예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저 분양 받아 이 유주택 말 그대로 열악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 같은 거 받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청약에서 당첨이 됐어. 그래서 이제 입주하고서 6개월 이내에 빌라를 팔려고 했는데 죽었다가 해도 안 팔려. 사실 지금은 시장이 좋으니까 빌라나 이런 비교 여리에 있는 집들도 팔릴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따지고 놓고 보면 보유하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경남 거제도에 있는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그 지역에 안 좋은 집이야. 난 서울에 당첨돼서 서울 이 집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게 안 팔려 죽어도. 그러면 지금 일단은 뭐 과태료를 좀 줄여준다고 하지만 어느 진짜 공급 계약이 취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500만 원 과태료 무는 건지 되게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있을 수 배려가 있겠죠. 네. 상대적으로 너무 없는 어떤 이런 제도인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 핫하기 때문에 네. 집이 안 팔린다. 네. 입주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안 팔린다라고 하는 거에 가능성에 대해서 별로 열어두지 않고 이렇게 제도 개선을 했지만 네. 지난 4, 5년 전에 서울을 돌이켜 본다면 분양 공사 요이 땅 하고 지을 때부터 분양했던 아파트가 입주하고 나서도 미분양으로 6개월 1년씩 끌었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서울도. 그렇죠. 입주 후 6개월 안에 안 팔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새 아파트 남들이 지금 들어가서 안달이 나 있는 이 새 아파트도 준공 후에 미분양으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남아 있으니까 건설회사들이 안 되겠으니 그냥 렌트 먼저 와서 거주해 보시고 임대로 거주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 2년 뒤에 있었죠. 애프터 리빙 제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2년 뒤에도 안 나와서 그 애프터 리빙을 2년 뒤 연장하고 4년 입주하고 나서 4년 뒤 6년 뒤에 그런 물건들이 사실 작년 재작년
여기도 있었잖아. 그 여기도 있었죠. 여기도 있었잖아. 다 뒤늦게 판 아파트들 지금 방배동에 있는 새 아파트들도 안 팔려가지고 애프터 리뷰를 해서 팔았었는데 네. 그런 시장은 이제도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이게 먹히는데 하락장에서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엄청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 이렇게 징역이라든가 행정형벌을 이렇게 세게 해가지고는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거 그렇죠. 아니냐. 너무한 거 제도 아니냐. 자체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리고 별별스타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자꾸 이게 나오네. 팔고 싶은데 안 팔리거나 사고 싶은데 살 수 없다면 뭐 돈은 있는데 신탁이라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 네. 그렇게 여기 만약에 6개월 네. 안에 안 팔리면 그때 가서 네. 신탁에 넘긴다. 네. 신탁으로 넘겨서 네. 그럼 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되고 이전되고, 네. 나중에 이제 수익 그 이후에 신탁에서 관리하다가 팔리면 그때 네. 그 돈 그렇게 네. 피해가면 되겠구나. 네, 그러면 네. 그럼 깔끔하네. 네, 깔끔하죠. 네, 신탁에 신탁 비용이 좀 넘기면 든다는 거. 그래서 팔 때는 신탁 비용이 좀 든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그거보다는 뭐 이익이 더 클 테니까. 살 때는 신탁을 이용하면 이제 취득세가 2배가 들어간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뭐 방법은 다 있습니다. 네. 피해가 구멍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네. 근데 신탁이 팔아도 양도세는 똑같이 되는 거고. 그럼요. 네, 네. 똑같이 되고. 똑같아요. 네. 신탁이 보통 법인이니까 그렇죠. 신탁 맡기는 비용에 따른 추가 비용 나중에 이제 수익자 지정을 나로 해서 그렇죠. 신탁이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수익 나오는 거 비용 재반 비용 제하고 가면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범죄자는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케이. 역시 뭔가 좀 자, 뚫리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쭉 막 나오고 있는데 뭐 시장이 흉흉하다 보니까 사실 뭐 카드라 통신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서울하고 수도권 같이 좀 뜨거웠던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관망세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부동산 시장이 그다지 좋지 않았던 지역들 또는 최근에 살짝 반등으로 올라섰다가 9.13 대책 이후에 가격이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 지역들은 굉장히 또 새로운 이슈로 다가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관망세 상태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엊그저께 이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 뵀었는데 그랬더니 최근에 예전엔 아무리 뒤져도 없던 매물이 요새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똘똘한 한 채의 의미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9.13 대책 이후에 이번에 관망세가 끝나게 되면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도 크게 세 가지의 의견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서울에 그동안 인기 있었던 게 중소형 아파트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9.13 대책 이후에 똘똘한 주택이 되게 되면 한 채가 되게 되면 중대형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다주택으로 갖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한 채를 갖고 있을 거라면 소형이 아닌 정말 거주하고 싶은 중대형으로 이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중소형은 약세로 전환되고 대형이 강세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 대형 중소형에서 중대형으로 이전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최상욱 애널리스트가 인터뷰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뭐 강의하는 강사분 중에서 금리 상승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간다고 가정 상승장에서는 지난 시즌에서는 대형이 인기였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중대형의 포인트를 두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고 사실 이제 이 수많은 논객들이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논객들이 있지만 그렇죠. 저는 네. 또 이제 열심히 보는 분 중에 부동산 스터디 카페 트리거란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대형에 관한 이제 중대형이 아니라 대형에 관한 언급을 하셨는데 네. 이 대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데 되게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 글에서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 뭐 한남 더일이라든가 네. 아예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이게 크게 차별화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아예 시장이 다른 지역의 대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에 있는 가격이 저평가일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어떤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차별화돼서 고급 주거 시장 쪽에서의 대형의 가치가 네. 예, 조금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시장은 제가 생각할 때는 딴 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뭐 청담동에 전세 40억짜리 뭐 그 이슈 되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것까지 제가 보는 거는 애초에 별개의 시장이니까 그런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에 고민하는 사람들의 얘기까지는 어렵고 예, 그건 그러면 이제 모르겠고. 조금 더 앞으로 어. 돌아와서 중대형 예를 들어 어. 40평대 이상의 물건들은 어떻게 갈 거냐 음. 개인적으로는 흘러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중대형에 막 베팅을 해서 중소형 다음 중대형 이렇게 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뭐, 그러니까 그 크리거님 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대형으로 옮겨 탄다고 하는 게 중대형이 앞으로 유망하다라는 기준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도 공감 갔던 부분이 뭐냐면 갭 메우기. 그러니까 소형 평형 가격에 비해서 중대형이 너무 안 올랐기 그렇지 안 때문에 올랐죠. 그러니까 네. 갭 메우기가 지역에 따라서 나타나지만 그 지역에서도 같은 평형 구성 아니 소형이 4천인데 대형이 2천이면 상대적으로 너무 싼 거 아니냐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갭 메우기 형태로 해서 점차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은 좀 공감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중대형에 지금 막 공격적으로 사야 되느냐에서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그러니까 원래 비관적 원래 중대형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난 30평대 샀는데 내 방을 하나 더 갖고 싶은 거야. 애들 방 하나씩 주고 그렇지. 있고 내 방이 필요한데 내 방이 없어요. 음. 그래서 집에 사실 내 공간은 음. 안방이 요만큼 한 구대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사는데 네. 내 방을 하나 갖고 싶다. 네. 그러면 이제 방 4개짜리 필요하니까 그때 중대형 평형의 필요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의지를 누르고 살죠.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또 위태위태해지거나 또 애들이 좀 자라서 크면 독립해서 나가면 지금 이제 애들 방이 내 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좀 참고 아 애들이 내년- 커서 나갈 때까지 그렇죠. 앞으로 한 10몇 년 남았으니까 재건축하겠네요. 이제 그러면서 어떤 욕망을 누르고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네. 없잖아 있는 게 아니라 뭐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수요들이 지금 30평형대 수요들이 40평형대를 밀어내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사실 중대형 평에 대한 가치는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인구 구조 변화란 말이에요. 가구 수가 늘어나고 소형 주택 제 친구들도 결혼 안 한 놈들 있어요. 많아요. 저도 많아요. 지금 네. 후배들이랑 네. 결혼 안 하는 애들이 네. 많은데 40대 중반에 결혼 안 했다는 얘기는 거의 결혼 안 하고 살거나 음. 하더라도 그리고 이혼하는 놈들도 나와 이제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족이 분산되는 경우들도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들도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소형 주택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애초에 야 30평도 커 당연히 크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점차 돼가면서 중대형 평형에 대한 수요 자체가 애초에 원래 중대형 평형은 지역 강남이나 목동이나 이제 이런 일부 지역에서 수요가 많이 만들어지지 비인기 그러니까 중소형 평형 수요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중대형이 안 팔리거든요. 공급 자체도 지역을 따라가는 움직임인 건데 더 파편화될 거다 주택에 대한 게 그래서 중대형으로 간다라고 해서 막 아무 동네 나가서 지금 중대형 막 샀다가는 갭 메우기에 따라서 일부 가격 쫓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대장으로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게 한동안은 보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내가 그 시점에 잘 털고 나오지 않으면 또 불황이 오면 다시 또 소형 지난 하락장에서도 소형들은 힘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렇죠. 꺾이지 않고 쭉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소형들은 가격이 그렇게 안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형에 베팅하는 건 개인적으로 조금 실수요 이런 것들 어떤 거 고려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면 투자로서 중대형 베팅하는 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저는 조금 반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저도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 소장님 얘기하셨던 대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이렇게 중대형에 대한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인구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반면에 위인, 그러니까 결혼만 했어도 20평대 아파트보다 30평대가 낫고
30평대보다 40평대가 낫고. 그 요새 트렌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무슨 뭐 홈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바처럼 꾸며놓고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좀 즐기는 이런 것들 30평대보다는 40평대 사기가 더 좋고. 하고 싶다니까. 그러니까. 왜안 그리고 해? 요새 옛날에는 청소하기 힘들다 이랬는데 요새는 뭐 로봇 청소기가 다 해요. 청소도. 그러면 기왕이면 좀 큰 집이 낫지 않냐? 낫죠. 훨씬 낫죠. 훨씬 낫지. 실수요자 관점에서는 왜 안 해? 추격을 매수하거나 매집을 하거나 뭐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 좀 넓은 집에서 넉넉하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넓은 거 보고 살면 그 머리도 좀 잘 돌고. 근데 왜 저는 그 선택을 안 할까?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보유세에서부터 더 비싼 집을 사기 위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그러니까 그거랑 환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비용을 더 낼 각오를 하고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럴 자신은 지금 상황이나 경기나 이런 걸 볼 때 아, 그리고 또는 어떤 조세 정책 바뀌는 이런 거 볼 때 베팅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전 배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이게 내가 관건이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관건이야. 이게 제가 조금 다른 시각을 얘기하는 게 이 뭐 배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배팅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똘똘한 한 채고 어차피 얘는 어떻게 보면 매각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일단 그거를 깔고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는 가보고 싶어요. 네, 좀 더 넓은 데로. 사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네. 재개발 지금 구역에 분양 신청 아마 올가을 내년 정도 할 것 같은데 네. 저는 40평형대 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 뭐야? 그러니까 40평형대 받아서 왜냐하면 나는 거기 가서 살아보는 게 네. 원래 그 집을 살 때부터의 네. 로망이었어. 그랬구나. 그러니까 지금 아. 이게 막 바뀐다 이런 건 알겠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세상 살면서 음.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 네. 그러니까 나는 하긴 할 거야. 아. 그러나 큰 흐름에서 사람들이 나도 지금 되게 쫄리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네. 하나 얘기가 이제 60 미만의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뭐 종합부동산세에서 배제가 된다라는 얘기와 함께 60 미만의 소형 아파트들은 앞으로도 관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는 실수요자의 무주택자의 실수요로 시장 자체가 재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투자에 관련된 부분들은 잠깐 동안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이것도 사실 생각을 좀 이 해봐야 얘기도 돼. 또 해야지. 응. 다주택자들이 집 주변에 더 살려고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근래 지난 한 5, 6개월 동안 다주택자들이 더 살려고 한 사람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전 같은데. 있어요. 그래요.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주택자들이 서울에 집을 더 살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왜? 졸라 비싸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이미 LTV 30, 40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30, 40 줄일 때 대출도 안 나오고 주임사 내서 가더라도 어차피 담보가의 감정 가격을 낮춰 잡아서 80% 해준다고 하더라도 네. 제한적이고 그래서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수준은 개인적으로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통계가 없으니까 그냥 사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살려고 했느냐? 대출 안 받아도 되는 지역들은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들은 다주택자들이 더 살라고 엄청 다녔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풍선 효과, 수도권. 음. 매매가가 3억 9천인데 전세 3억 5천. 음. 뭐 4천만 원 투자 이런 지역들이 수도권의 인기 지역, 그러니까 과거의 인기 지역들 중에서도 안 올랐던 데들이 있어가지고 그랬구나. 예, 사람들이 막 다녔었거든요. 이제 그런 시장은 제가 볼 때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다. 여전히 그쪽으로 남아있고, 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풍선 효과가 규제가 이렇게 지금 각인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서울 시장은 그렇고요. 네. 아마 그래서 움직임들 자체가 차별화돼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수도권의 비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도 보면 이번 상승장에서 소외된 지역들 많잖아요. 그렇죠. 소외된 지역들이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도 보면 가격 상승률이 9.13 대책 이후에 이번 주도 보면 올랐어요.
올랐어. 왜 올랐을까? 그건 옛날에 했으니까. 아니 지금 10월 발표한 것도 올랐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상승률이 둔화된 거고 여전히 이번 상승장에 강남은 또 이만큼 치고 올라갔는데 못 쫓아간 애들은 또 후행하면서 지금 쫓아가면서 갭매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심리는 죽지만 여전히 시장 안에 물건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거예요. 매수자들은 일단 팔짱 끼고 기다려보자라고 서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그 여진이 있는 상태고 이제 개 중에 진짜 공격적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후행하는 수도권의 대장들 중에서 덜 오른 데들을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맞아요. 일단은 저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일단 얘기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사실 투기 지역 같은 경우에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매물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뭘 느끼냐면 이제 그 정부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지역 그 주변으로 조금 매물이 이제 문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 조금 더 벗어나서는 매물이 접수가 되고 조금 더 지나가서는 매물이 쌓이고 있다. 지금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정부가 의도한 방향이 또 이쪽 방향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해요. 정부가 의도한 방향은 무슨 방법을 쓰든 집값을 좀 일단 아니죠. 두 가지였잖아. 뭐 이렇게 뭐죠? 미분양 지역들, 뭐 이렇게 인기 없는 지역들 그런 쪽은 좀 사달라라는 얘기였고 뜨거운 지역들은 너 사면 징역 보낼 거야. 뭐 이런 얘기였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자체를 누르긴 누르는데 뭐 수요를 완전히 잠궈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수요들이 가급적이면 좀 멀리 분산돼서 가급적이면 미분양 지역 쪽으로 가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 뭐 다들 추석 이후에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추석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관망세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측 안 해. 예측 안 해? 예측 안 해. 알았어. 맨날 욕 먹어. 아이, 알았어. 여름 때도 안 한다 그랬는데 하라 그래서. 알았어. 하지 마. 자, 그래서 관망세가 한순간에 전환될 것 같은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사 갈 집들 구하려고 다니시는 분들은 아직 시장에 꾸준하게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정부가 희망하는 대로 지나치게 가격이 올랐던 너무 비싼 지역들은 좀 움직임이 좀 멈췄으면 좋겠고 또 반면에 미분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지역들은 새로운 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네,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는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디지? 어 나 궁금한 지역 있어요. 그죠? 네. 어디?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서 언론에 진짜 올해 가장 많이 나온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예, 한번 바로 그 얘기 지역입니다. 들었잖아. 예. 네, 바로 그 지역에 있는 진짜 분을 전세 모시고 매물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 최근에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궁금해지겠어. 왜냐하면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큰 어떤 바로미터가 전세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 송파 헬리오시티에 대한 예고 확실하게 드리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헬리오시티에 대한 시장의 생생한 정보 동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